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최근 정부가 생활 물가부터 부동산까지 이른바 가격 질서 바로잡기를 통한 시장 정상화의 전방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요 제과업체들이 빵과 케이크의 가격을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자 제빵 가격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고가 논란이 이어진 교복 역시 오늘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관행처럼 굳어진 이 가격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에어컨 등 각종 옵션 사용료를 따로 받으면서 임대료 규제를 피해왔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편법 행위에 대해서 특별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가격 이하로는 집을 내놓지 말자, 특정 공인중개소에는 매물을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하거나 현수막을 제시하는 것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먹거리와 교복 그리고 집값, 다음 품목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모쪼록 가격 담합과 편법 인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물가 안정과 임차인 보호와 같은 효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모든 담합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119 구급 출동 건수 상당수가 출동하지 않아도 됐을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강남 3구를 비롯한 상급지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해 진단해 볼게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범사업 대상인 10개 군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이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그 첫 지급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떤 상품권으로 지급이 될까요? 지역 소비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데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모바일 상품권, 2번 지역사랑 상품권.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핵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최근 구급 출동 가운데 상당수가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미이송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급 출동 상당수가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미이송이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지 보도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동아일보는 최근 골든타임의 약탈자들, 이런 이 제목의 연재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 소방, 구급 등 긴급 출동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악성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119 구급 출동에 대해 다룬 보도가 눈길을 끌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23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인데요.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한 횟수는 332만 4,287건, 그러나 이 중 약 36%인
120만 7,780건은 출동 이후 이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환자가 현장에 없는 미이송으로 집계됐다. 전체 구급차 출동 건수 중 미이송 비율은 2019년 28%에서 2024년 36%로 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소방청의 2025년 119 구급 서비스 통계 연보를 확인해 봤는데 숫자는 맞게 인용이 됐습니다. 2024년 기준 119 구급 출동 건수는 332만 4,287건이고 미이송 건수는 120만 7,780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미이송 사례가 모두 환자가 없거나 아니면 이송이 불필요한 경우인가요? 통계를 살펴보면요. 전체 미이송 건수 120만 7,780건 가운데 취소가 한 28만 건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환자 없음.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봤더니 환자가 없더라. 이런 내용인데요. 20만여 건. 다음이 이송 불필요 16만여 건. 이송 거부 15만 1,330건. 현장 처치가 14만 건 정도 되고요. 경찰 인계 13만 7,800건 순서였습니다. 이 취소, 환자 없음, 이송 불필요, 이송 거부, 현장 처치, 이송 거절 이런 것들은 비교적 명확하게 이송이 필요 없는 경우로 볼 수 있겠고요. 경찰 인계 또는 사망 이런 경우는 부적절하게 신고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범주에 들어오는 항목을 더해보면 94만 건 정도가 나오는데 네. 전체 출동 중에 한 28% 정도는 출동하지 않아도 됐을 사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119 구급 출동 중에 많은 비율이 이렇게 출동하지 않아도 될 사례였다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원래 응급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119 구조대 아닌가요? 이게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119 구조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정해져 네. 있습니다.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 환자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응급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119 신고를 하게 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이렇습니다. 단순 치통, 단순 감기,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응급 환자만 119 구급차에 태우라고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일단 119 구급차가 출동을 했는데 이송이 불필요하거나 아예 환자가 없는 사례가 많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역의 이 119 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구급차는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인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해 봤더니 응급 환자가 아니었다. 또는 환자가 아예 없다. 이러면 진짜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출동할 구급차가 해당 지역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인접 지역에서 구급차가 출동해야 되는데 먼 거리를 달려와야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긴급한 상황에만 119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혹시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도된 것들만 좀 모아봤는데요. 좀 진짜 한숨이 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뭘까요?
예, 췌장암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119 신고가 접수돼서 현장에 달려간 구급대원이 살펴보니까 해당 환자는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구급대원들이 사설 구급차 이용하시라고 안내를 했지만 이 정작 환자 가족들은 돈이 든다면서 거부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은 구급차가 아니라 공짜 콜택시를 부른 것 같다. 이렇게 전했다는 내용이 보도됐고요. 그리고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한 70대 남성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4차례나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신고 당시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출동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환자의 거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반복된 신고에 소방관들이 자제를 호소하자 이 남성은 그제서야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비를 아끼려 했다. 이렇게 털어놨다고 하고요. 네. 경미한 사유로 구급차를 호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난해 전남의 한 소방서에서는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는데 출동해 보니까 이 신고자인 30대 남성은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만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응급 환자가 아니니까 이송을 거절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은 일부 비응급 환자의 구급 출동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비응급 여부가 모호한 사례가 많고 신고 내용만 듣고 판단했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출동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각종 민원도 소방관들이 구급차 탑승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현장 요원들이 이송이 불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왜 태워주지 않냐 이러면서 욕설을 하거나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에는 태워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샤워를 하느라 구급차 도착 6분 뒤에 나타난 신고자에게 구급대원이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이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비응급으로 판단해서 이송을 거절한 사례는 전체 출동 건수 대비 0.075%에 불과합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9 구급차를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시키는 나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19 번호로 구급 신고를 하는데요.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선 비응급 환자가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7만 원 정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비응급 환자가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고요. 미국은 911 번호로 구급 신고를 하는데 미국은 이 구급차를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911로 신고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다면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서 민간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공적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비응급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영국이나 이탈리아 등은 이 긴급신고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 무료,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등은 응급 상황에 한해서 무료, 중국은 미국과 비슷한 유료 시스템이고요.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은 유료 기반이지만 국가사회보험 또는 주정부 기금 이런 것들로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병원이 문을 닫은 휴일이나 야간에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한다면 우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119를 불러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건데요. 네. 119를 불러야 할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명확하게 119를 호출해야 하는 상황은 즉각적인 생명 위협이 의심되는 경우인데요. 의식 소실이나 급격한 의식 저하,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의식이 없는 상태죠. 숨쉬기 곤란, 지속되는 흉통,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나 언어 장애, 지혈되지 않는 출혈, 심한 외상, 경련의 지속,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때는 즉시 119를 호출해야 되고요.
물에 빠진 경우, 전기 감전, 독극물을 마셨을 경우, 자살 기도, 경련이나 발작, 중화상, 분만 이런 경우에도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의 이동 여부보다는 현장 응급처치와 신속한 전문 이송이 예후를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즉각적인 생명 위협은 아니지만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하는 증상도 있습니다.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고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 통증, 반복되는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골절이 의심되는 외상, 만성질환자의 증상 악화 이런 경우들인데요. 이 경우에는 환자가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증상 변화에 따라서 즉시 119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야간이나 휴일에 나타날 경우에는 응급의료 포털 등으로 검색해서 가까운 야간이나 휴일 진료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를 해서 응급의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1226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번 궁금한 사항 팩트체크 해설 유용합니다. 퀴즈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벌써부터 그 퀴즈 정답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우리 정보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국내 주식시장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초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껏 보기 힘들던 불패 신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연일 드러났는데요.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오늘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하락 요인과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대표님, 근데 강남 3구 집값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상급지들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가격 동향부터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주택 가격 동향이 작년 말부터 좀 보시면은 9월 7일에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네. 대책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여서 10월 둘째 주 정도가 됐을 때는 서울 기준으로 한 주에 0.5%가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거는 52주 환산하면 거의 25% 30% 육박하는 초강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에 11호 토지거래 허가제를 담은 11호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한 달간은 조금 잠잠했는데 12월부터 다시 좀 상승세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올해 1월 셋째 주까지 서울 기준으로는 0.3%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토어제 약발이 다 됐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1월 20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글을 쓰다 보니까 네. 1월 26일 주부터 이제 서울 매매 실거래 동향이 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주 기준으로 보면 어저께 나온 첫 그 실거래 동향에서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강남구가 서초구가 0.2에서 0.3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드디어 마이너스 0.01에서 과천 마이너스 1까지 이제 하락 전환을 했는데 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가장 비싼 집을 저희가 부를 때 5분위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5개로 쪼개가지고 5, 4, 3, 2, 1분위로 부르고 있는데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가 서울의 5분위가 되는데요. 이 5분위 지역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위 지역까지는 아직은 플러스로 찍히고 있는데 이제 초고가 지역에서 하락 전환을 했고요. 23년 3월 이후로 처음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에 맞서지 마라. 또 부동산 정상화가 주식시장 정상화보다 쉬운 일이다.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들이 좀 떠올라요. 네. 시장에서는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방침 이후에 이렇게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연초에 그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당시 소위 기재부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 올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던 그런 조치가 올해 5월 9일에 종료되지만 그걸 또 연장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듣는 과정에서 이제 관료들의 정책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지를 좀 강하게 질책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X에 포스팅을 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종료가 된다는 거를 이제 확언하면서 네.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서울 25개 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도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그 집을 가지신 분이 자기가 그 집에 살았을 때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임차를 주고 있으면은 소유를 하고 있지만 임차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실제 집주인이 그 집에 산다는 건데 그렇죠. 서울시 전체 점유율은 44%이고요. 한국 전체 점유율은 57%쯤 되는데요. 그거는 서울은 그러면 서울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유 안 하고 임차 주고 있는 물량이 많고 네네, 그러네요. 그 얘기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서울 집을 사신 분들이 다른 지자체 대비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데 네. 그게 서울 5분위 지역에 가장 높거든요. 가장 많아서.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를 시작을 하니까 이런 가장 비싼 지역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로 전환을 한 것 같고 네. 이제 그 내용들이 결국 뭐 포스팅 이후부터니까 시장이 조금 급변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렇군요. 그런데 그 서울의 다른 지역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은 그 구매력이 있어야지 집을 사시는 건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627 대출 규제부터 나온 거는 주택 대출이 6억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규모의 집은 일반적으로는 뭐 지방에서는 이제 10억 넘는 집이 많지 않으니까 그 대부분의 집을 사실 수가 있는데 서울은 25개 구 기준으로 5분위로 쪼개면은 중간인 3분위 평균 금액이 15억 정도 되니까 3분위, 4분위, 5분위가 이제 평균액이 15억, 9억, 6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4분위, 5분위는 20억, 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위하고 5분위는 이제 대출을 더 이상 땡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 규제가 있고 하니까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3위, 1분위는 매수에 문제는 없어 보여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작년 올해 전망치를 보면 어저께 한국은행도 경제 성장률을 상향시켰지만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 성장률로는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생 체갑하는 거랑 별개로 성장률은 높고 성장률 높은 거는 현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 소수의 대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막 몇 억씩 된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 1월 말에 나와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이제 특정 회사긴 하지만 하이닉스는 거의 국민 기업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회사의 그 셔틀버스들과 통근 통학이 유리해지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좀 잘 되면은 강남부터 동탄까지 전반적으로 집값이 조금 강세 압력을 갖고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좀 잘 되면 판교 네. 같은 데가 좀 상승 압력을 받고 그렇죠. 뭐 그래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워낙에 좋으니까 그런 통근 통학 버스가 있는 강동구라든가 수지라든가 이런 지역이 이제 강세를 띄웠었고요. 그리고 이들 지역은 서울 4분위, 5분위에 해당하는 그런 초고가 주택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매매가가 주간으로 0.2%대 매우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서울 5분위 가장 비싼 거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는데 네. 4분위 이하에서는 주간 여전히 0.2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전체로는 여전히 0.11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거래가가 강세 기조 상황 속에서 가장 비싼 주택만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 하이닉스 성과급이 지급된 이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네. 부동산 이야기를 회사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게 같은 지금 맥락인 것 같아요. 청주하고 경기 이천에 그 하이닉스 팹이 있는데 네. 그 하이닉스 팹이 있는 청주 같은 데는 외제차 판매량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리고 뭐 이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도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미시적인 그런 네. 수요 강세 지역들이 현재 존재하는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5분위가 하락 전환했고 그리고 4분위 지역들도 이제 그런 압력에 놓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다 보니까 토어제가 통과되는 데는 3주가 걸려요. 네. 그래서 4월 중순 말 정도가 이제 사실상 거의 마지막 그 실거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주택자의 매도는.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더 매도세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외에 이 대출 규제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좀 많습니다. 기존 대출까지 좀 흔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방안 뭐가 예.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다주택자가 뭐 많다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네. 한국 전체로는 뭐 각 2,300만 가구가 있고 1,400만 가구는 자가 소유나 자가 점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900만 가구가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있는데 그 900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는 공공 임대차 LH나 이런 공공에서 하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네. 700만이 저희가 일반적인 임대차 시장이어서 개인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은 전세 끼고 집사하거나 월세 끼고 대출 받고 집사한 사람들이 임차 준 그런 이제 민간 임대차 시장인데요. 근데 이 민간 임대차 시장의 60%는 월세고 40%는 전세인데 네. 전세의 경우에는 대출을 임차인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이 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대출이 없지만은 월세를 주고 있는 주택들을 뜯어보면은 집주인인 임대인이 대출 받고 집을 사신 분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있는 거죠. 전세를 끼고 전세 레버리지로 전세 낀 갭매수로 그 집을 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단 주담대 일으킨 다음에 내가 대출금 상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월세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한 200조 조금 안 되는데 거기서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 금액이 한 20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제 감독원에서는 그 정확한 통계 금액을 알기 위해 가지고 네네. 이제 통계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지금 이제 금융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금액이 한 2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주로 5년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게가 집을 살 때는 30년 만기 주담대를 일으키는데 네. 임대 목적으로 집을 살 때는 사업자 대출을 5년 이내로 일으키고 그 5년 이내로 일으키는 사업자 대출이 만기가 그럼 5년 이내에 5년. 오지 않습니까? 네. 그 금액이 지금 20조 정도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고 이제 상환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이 이제 상환되게 되면은 이제 대출에 대한 그 압박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물량이 매도로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면은 그 5년 이후에 연장을 못하고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네. 아무래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실거래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확실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저께 밤에 또 대통령이 X에 포스팅을 올렸는데 네. 뭐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5월 9일 이후에 그러면 매물이 잠기지 않느냐 뭐 이런 전망을 지금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파신 분이 내가 속았다라는 느낌이 안 들게 하려면 그럼 5월 9일 이후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더 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메시지고 네. 그래서 그런 권위를 잃으면은 오리가 된다는 그런 말을 쓰면서 이제 지금 버티고 이런 거는 각자 자유지만은 지금 판 사람이 더 유리하고 안 판 사람 더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또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은 뭐 4월 중순 말까지는 매도 압력이 확실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빨리빨리 팔게 만드는 거네요. 예. 다만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와 1주택자만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사실 그 중간에 일시적인 2주택이라는 분들이 또 200만 넘게 계세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갈아타려고 이제 새 집을 사고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2주택인 상황이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기 때문에 종전집을 팔 거니까 그러니까는 요 그레이 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굉장히 보호받고 있고 네. 영구 다주택 3년 이상 다주택을 유지한 영구 다주택자는 지금 상당한 규제 압력에 놓여 있는데 그렇죠. 일시적인 2주택자는 이분들은 팔면은 1주택이고 안 팔면은 2주택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하지만 팔 예정인 거고요. 맞아요. 팔 예정이지만 그 인터벌을 3년으로 윤석열 정부 때 늘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일시적인 2주택이라는 지위를 통해 가지고
주택 가격 강세라든가 여러 시장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시 2주택에 대한 그 숫자가 정말 많아요. 이게 200만 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네. 적정한 건지 좀 궁금해요. 원래는 2년이었는데 네. 그거를 다시 또 3년으로 늘려놨다는 거는 이제 일시 2주택자의 편의를 봐준 것도 있지만 그 3년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논란들은 그냥 이거가 일시 2주택이라는 일시 2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아니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좀 혜택이 많다는 거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아마 저의 생각에는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정부는 이런 부분을 또 손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항구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시적인 이주택자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한 꼭지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주택이라는 게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수요적인 대책이나 거래 대책은 계속해서 내지만 그리고 은행 대출을 포함한 그런 대출 규제 정책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만 공급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공급은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작년 97 올해 나왔던 97 플러스 대책이 1월 29일에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되려면은 정부랑 지자체 간에 서로 협력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6월 선거 결과를 하나 봐야지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건들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국회 상임위 중에서 조세 소위를 통과해야지 되는데요. 현재 조세 소위는 그 22대 국회 24년 출범했을 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조세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세 소위 위원장은 그 당시 민주당도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 위원장을 1년 하자면서 제안을 했었지만은 원래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당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힘이 그 당시 여당이었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이 이제 여당 간사를 맡았는데 26년 9월이 되면은 22대 국회 상반기 회기가 끝나게 되고 하반기 회기가 돌아가게 되는데 네네. 그럼 하반기 회기로 돌아갈 때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여당인 민주당이 잡겠죠. 그러면은 세법 개정을 현재는 아무리 개정을 해도 9월 전에는 그 조세 소위를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9월 이후에는 통과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돌아간다면요. 네. 그러면 세금과 관련한 대책은 선거 후에 나올 것이고 아마 7월과 9월 상반에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조세소 위원장 그게 하면서 통과가 되고 그 6월에 있을 선거까지 보니까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있을 나머지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뷰는 아마 7, 9월 상반에 이제 잡힐 것 같습니다. 6월하고 8월 사이에 이벤트들을 보면서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는 게 한 7, 9월 사이군요. 네, 선거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세 소위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정부가 대책을 낼 것도 그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책은 아마 6월에서 8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정부가 임대시장 자체를 지금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공공주도로 재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을 700만이 개인끼리 주택 임대차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제 그런 임대차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700만에서 60%는 월세고 400만이 전세인데 40%가 전세인데 그 전세 40%에 대한 전세금 총액이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전세 대출이 200조 원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200조 원이라는 시장이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1,000조라는 전세 시장은 원래는 주택 임대업자의 대출이어야 되는데 임대자의 대출이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거를 우리 개인이 하고 있지 않았다면은 기업 대출이거나 정부 대출일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택 임대업을 정부나 공공이 손 놓고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이 전부 가계대출 금액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OECD 국가 대비해서 가계대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높은 거는 주택 임대업이라는 그냥 가장 중요한 서비스업 중에 하나를 공공정부가 안 하고 개인이 하면서 그 부채를 가계가 승계했기 때문에 네. 그게 많아 보이고요. 지금 새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조금 하고 그거를 공공으로 공공주도로? 넘기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최근에 LH를 개혁한다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팀이 돌아가고 있는데 네네.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걸 보면 LH를 두 개로 쪼갤 생각이 있어 보이거든요. 확정된 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이제 LH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평가하고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입 재원으로 현재 이미 LH는 매입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주택 건설을 짓는 사람들에게서 그냥 공공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주택자 등이 이미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사게 된다면 부채가 넘어가는 과정이 네.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넘어가는 경로를 뭐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좀 많은 것이 바뀔 것 같고 네. 주택 임대나 그런 부분에서도 큰 제도적인 변화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그 네. 5년이 제한이 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실제로 2022년, 2023년에 있었던 그 수만 건의 전세 사기 사건들은 네. 그 주택 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자가 그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하신 게 아니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조달해서 그거를 제공하니까 그걸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가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주택임대사업자보다 임차인에게 피해가 더 많이 가버린 거거든요. 그 대출을 빌린 거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세가 그 당시에 월세로 거의 다 바뀌어 버렸는데요. 현재 다주택자들 중에서 주택임대업을 등록하고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 임대자가 이제 상환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에서 그 임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이거는 그건 전세 쪽 얘기인데 네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세는 이미 그 비아파트 쪽은 사실상 거의 싹 다 월세로 받겠다고 할 정도로 80% 넘는 물량이 다 그렇더라고요. 월세화가 됐고 그 월세화라는 거는 임차인 대출은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월세도 월세 보증 금액이 들어있긴 하지만은 네.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이 뭐 아무리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월세 보증금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대출 규제까지 이렇게 강도를 높이면은 실제로 강남권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가격 하락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대표님은? 네, 지금은 드디어 그 1월 말 기준으로 이제 강세로 치닫던 그런 시장이 빠르게 식었고 네. 현재 월간으로 조사하는 이제 시장 분위기를 조사하는 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동향 조사가 있는데요. 그 금주에 나온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은 원래 그 동향 조사가 100을 넘어가면은 올라갈 것 같다, 100 이하면 하락할 것 같다 이런 거였는데 동향 조사 발표치도 1월 말에 어떻게 됐냐면은 124까지 올라갔었다가 이게 108로 빠르게 식었는데 네. 아마 좀 지나면 그게 더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인 관망세 속에서 고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는 그냥 좀 수익 실현하는 맥락에서 이제 매도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매도 물량 전체적으로는 30-4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거를 받쳐줄 수요가 좀 약하기 때문에 네. 거래가 많이 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겠죠. 그러면서 체결되는 가격은 고점 대비해서는 좀 높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게 또 사실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4월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그냥 이어질 거라는 데는 뭐 부동산 시장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상관없이 대부분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네. 다만 5월부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뷰가 조금 갈리는 건데요. 저는 그냥 6월 선거와 9월 조세 소위와 6월 8월 사이에 나올 그럴 대책에 따라서 내년까지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만 공급이라는 거가 28년에는 3기 신도시 분양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근데 27년 말까지는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공급과 관련한 여러 압력이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이견의 이제 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반기 중에는 현재 같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경환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동네 매물도 3배로 나왔더군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매도 물량이 상승한 거를 체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네, 거예요? 지금 문자 받으셨다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중개사분들 연락 한 번도 없다가 지금 금매 나왔다고 했는데 그 금매는 고점비 30% 조정돼 있고 이런 오. 금액으로 금매가 나오니까
이제 문자를 받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그런 금매 나온 걸 잡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강남의 집값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그 상징성과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은데 네. 이렇게 강남 같은 상급지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어쨌든 똘똘한 채라던가 그런 시대가 이제 종말이라고 하면 너무 좀 성급한 것 같고요. 네. 그 구조와 제도에 좀 이제 드디어 흠집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정답지를 이미 제공을 한 상태잖아요. 주식 시장으로 좀 가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하겠다. 네. 정답을 체크해 가지고 시장에 출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 체크된 정답이 과연 맞냐라고 약간 논의를 하는 것 같고, 저희 경우에는 그 일본의 사례를 봐서 이제 아베노믹스 시절에 주식시장 대개조를 통해 가지고 니케이와 토픽스가 급상승하고 일본 도쿄 부동산이 하락한 거를 한 10년 넘게 지켜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은 강남 선구 집값 하락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성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지역사랑 상품권이었습니다. 7433님, 9216님, 8575님 정답 2번 지역사랑 상품권 정답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대구는 조금 전부터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가뭄에 해갈이 되게 좀 많이 내려주면 좋겠어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2579님, 여긴 창원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모두 안전운행 부탁해요. 택시기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저 택시기사예요. 라고 정답 2번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